예.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시돌 목장에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1969년 봄에 이시돌 목장을 견학을 왔었습니다. 온 거를 기억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 부산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맨날 그쪽으로 가다가 설악산 가다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론 밤에 조금 오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은 이 시돌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한 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금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 뭐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꼭 수업을 안 빼먹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해요. 학회를.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치고는 아주 좀 가난한 데 삽니다. 구로구에 살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뭐 전부 다 그거죠. 흔히들 또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흔히들 요즘 이야기하는 뭡니까? 강남 좌파 이야기해서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싸움이 날 정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도 집에 아버님이 34년을 은행에 다녔었기 때문에요. 옛날에 은행에 다녔다면 굉장히 부유한 척에 좀 들었죠. 근데 제가 부산이니까 얼마나 피난민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은 뭐 대부분은 좀 출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대기업에 뭐 지금 그 사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옛날에 그 검찰총장 했던 임채진 군도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은행연합회 회장을 하는 요번에 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친구는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부산중학교 나왔어요. 아주 친했어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가서 이번에 또 은행, 옛날에 그 장관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얕은 친구들하고 만나보면은, 저는 옛날에 굉장히 부잣집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절에 그거 했는데, 너무나 그걸 제가 느끼는 게, 올챙이 시절의 생각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겁나는 게, 우리 대통령처럼 아주 가난했다가 뭡니까?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들이 더 무섭다는 게, 너무 가난한 자에 대한 일종의 뭐랍니까? 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그런 데 빠져 있고요. 저는 또 비교적 그걸 지금은 또 마찬가지지만은 그 참여연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치고는 그쪽에서 볼 때는 좌파 교수에 속하는, 법인화에도 반대고 뭐니 해도 다 반대예요. 근데 제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서울대학교에 민주화의 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죽음, 그 뭡니까?
어문사를 당한,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이 만들어낸 조그만 비석들이 있어요. 그게 무려 25개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한국이, 사회현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배우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제가 영국에 좀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있을 때도 항상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또 태국에 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가도 그게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빨리 발전을 했느냐. 물론 요즘은 그런 질문은 사실은 안 해요. 요 한 2, 3년 동안은. 그러면서 요즘 질문은 한국은 왜 그렇게 발전하다가 또 유턴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첩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은 왜 경제 성장이 그렇게 빨리 됐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의 산업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이 된 것이지, 그 속에는 처음에 박 대통령의 그 업적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더 큰 것은 역시 한국은 민주주의.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그죠? 각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달리 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는 것에 대한 사고, 이것의 발전이 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도 흘리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그거를 비근한 예로 그걸 하나 예를 들자면요. 서울대학교에서 학교 다니다가 제적당하고 또 사람이 민주화 그거 한다고, 물론 저는 뭐 자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시대에서 그 도서관에서 떨어져 그때 말이죠. 그런 그 형제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대학교 한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여기에서 그 한 사람들, 학생들의 숫자가요, 서울대를 뺀 나머지 대학에서 했던 그 숫자보다도 서울대학교 더 많습니다. 이거 몰랐었죠? 그만큼 서울대학교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생 때 굉장히 많은 대학을 제적을 당하고 또 어문사로 당하고 하는 숫자가, 이에 대해서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안 내놓지만은요, 우리가 내놓은 거기에서 국가 그 뭡니까 재판 받은 것들 서류들하고 다, 그다음에 요즘 또 이야기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법대에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뭐 뛰어내렸다 하는데 그분들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 자살이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등등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서울대학교가 외국에서 학생들이 외국 사람 다 알잖아요. 서울대학교가 그래 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자랑할 게 뭐냐 너네들이 하면은 대다수의 교수들은 다 시시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화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쭉 걷는 이 길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았어요. 군데군데 막 저 뒤에 산 중턱에 있고 하는 거를 모아가지고는 도서관 옆에 양쪽으로, 그 박종철 군은 크게 돼 있어요. 앞에 돼 있는데, 그래 그쪽에도 한 군데 모으고 또 저쪽에도 한 군데 모으고 세 군데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4.19 탑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그래서 이 민주화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 팜플렛을 했는데 지금도 또 그건 안 하고 있어요. 팜플렛도 만들지 않고 몇 년 전에. 그리고 그때 제가 그 11월 달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민주화의 길을 만들고 옮기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다 유가족들을 모셨어요.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박종철 군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살아있다면은 지금 나이가 몇일까? 그게 제가 3년 전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종철 군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제가 3일을 제가 정말로 알았어요.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흩어져 있는 걸 다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쭉 걸으면은, 다음에 서울대학교 오시면 쭉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 조그만 비문들이 있고요. 거기 돼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거의 다 그 죽음이죠, 그죠? 죽었기 때문에 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쭉 걸으면서 이야기를, 옛날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봤는데, 그날 밤에 정말 그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물론 그의 선배도 있고, 옛날에 그 농생대 농대 같은 경우는 김상진 이분은 이제 저보다도 그죠 3년 선배고 말이죠. 그랬는데 한 3일간 제가 굉장히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느냐 한 데 대한 자괴감이 있었던 거죠. 그냥 죽고, 그런 역사 속의 한 인물로 박종철을 한번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살아서 우리 옆에 같이 있다면 지금 나이는 50이, 지금 50이에요. 50.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아마 제주도에도 그런 아픔이 4.3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요즘 뭡니까, 저기 해군 기지 문제들 때문에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오늘 제목이 저한테 주어진 사회 현안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회 현안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라는 게, 사회적이라는 게 뭔가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사회복지 한자로 좀 쓸 수 있겠습니까? 한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아까 수첩을 다 주셔가지고 메모지가 있는데 한번 한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한자를 안 배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쓰라면 못 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 약자지만요. 이게 사회 현안 할 때 사회, 우리가 흔히들 말은 사회.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니까는 사회복지학 전공이죠. 그런데요, 사회복지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셜 웰페어죠, 그죠? 웰페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 주는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회라는 말은 소사이티가 아닙니다. 소셜입니다. 소셜.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를 잘 붙이냐면 이적이라는 말 잘 붙이죠. 형용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복지, 사회적,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적이란 말을 우리나라는 별로 써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처럼 적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붙여버리죠. 근데 이건 소사이티가 아닙니다. 소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 현안 같으면 아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소셜 포지션이라든가 또 소셜 프로블럼,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소셜이라는 것 뭐냐? 이게 이 의미에 대해서 별로 그 아주, 이 단어라는 것은 항상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어.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왜 스토리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셜은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 할 때가 소셜이죠. 그럼 이 소셜이라는 뜻이 첫 번째는요, 인간은 옛날에 보면은 그 통신표에 보면은 옛날에 그게 있었죠. 저 친구는 사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다, 뭐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성적은 옛날에 보면 통신표에 수우미양가가 있었죠. 저는 참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이죠,
한쪽 가는 대단히 좋고, 사회성 할 때는 뭡니까? 가를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성적표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수미양가 할 때 가는 뭡니까? 제일 나쁜 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가인데 왜 이쪽에 오면 나빠가지고 이쪽에 오면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제가 학자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저는 똑같은 가인데, 근데 한쪽은 가나다라마바 할 때 가고, 가나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이에 대한 사고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고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애들의 사고는 똑같은 가라고 보지, 한자에, 그리고 이때는 수미양가는 뭐 전부 한자거든요. 수는 뭐겠습니까? 아주 탑이다. 우는 뭡니까? 우량하다. 미는 뭡니까? 막 그 정도로 보기가 좋다. 또 양은 뭡니까? 양호하다. 가는 뭡니까? 그래도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가. 그래도 맨 성적은 못해도 가.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또 가는 뭡니까? 좋은 게 가나다잖아요. 사회성 가를 받아야 되죠. 사회성 다 받으면 이거는 별로 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사회성 할 때, 그때 사회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관계죠. 요즘 조금 이야기하면 사교성이죠. 잘 사귀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잘 사귀는 거예요. 바로 소셜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남과 잘 사귀는 거죠.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만나가지고 있으면은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거죠. 어디서 혹시 오셨습니까? 사회복지는 바로 이때 사회성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다가서야 됩니다. 오픈되고 내가 받으러 오라고 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이야기도 먼저 말을 걸고, 이게 사회성이, 어떤 지금 사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교성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잘 맺는다. 그게 소셜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사회성이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성 다 싫어하고 그 하는데도 옆에 가서 묻잖아요. 그죠? 이게 그게 사회성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사회적이다 했을 때, 소셜이 했을 때 첫 번째는 사교,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저는 특성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은 이 관계성의 소유에 의해서 너무나 우리 요즘 약해져 버렸죠. 돈이 최고고 부모 자식끼리도 싸우잖아요. 그죠? 관계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셜입니다. 두 번째 또 소셜은 이 사회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인간관계,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이라는 것은 혼자서 인간할 때 한자는 뭡니까? 서로 기대며 살죠. 그죠? 그래서 뭐 유행가도 뭐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랬죠. 이게 이 말은 뭐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셜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꼬뮌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초기 교회가 그 뭡니까? 다락방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누가라고 하는데 루카나, 그죠? 다락방에서 200문도가 모여가지고 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일치된 함께 사는 그런 개념이 바로 또 소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뤘다는 말은 이미 뭘 이뤘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한 말에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셜, 영어의 소셜에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individual일 것 같죠? 아닙니다. individual을 반대는 그룹이죠. 그룹, 집단. 뭐 비슷한 건데요.
요 소셜의 반대되는 말은 그겁니다. 프라이빗. 프라이버시의 형용사. 프라이버시의 형용사. 프라이빗. 그래서 요즘 보면은 프라이빗 섹트 그런 말 하죠. 이게 뭐냐면은 영리를 추구하는, 프라이빗은 담을 쌓고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뜻이에요.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프라이빗 섹트, 보통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 이윤 동기에 철저한 그런 것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리 섹트라는 이야기예요. 요것이 반대말이 소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뭔가를 살아가는, 함께 이익을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공익을 추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이 너무 극단화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라고 그러죠. 극단화된 게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극단화되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의 첫 모토가 뭡니까? 개인 사유재산 철폐죠. 그러니까 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사회복지, 사회자만 붙으면 이거는 빨갱이 학과다 해가지고요. 또 물론 또 대학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사회학과 뭐 사회복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회자만 붙은 데가 제일 많이, 그래야 잘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했어요. 그건 학문적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적이고 남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익을, 사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소셜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웰페어죠. 복지다 말이에요. 복지 한자로 쓰실 수 있죠. 예. 그럼 영어부터 먼저 한번 보죠. 이 웰페어라는 것은 영어의 웰 플러스 페어예요. 웰, 그죠? 웰은 뭡니까? 굿이죠. 좋다는 거 아닙니까? 페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페어. 페어라는 뜻은 걱정거리가 없는, 근심거리가 없는, 요즘 이야기하면 뭡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의미예요.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 페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안녕이란 말은 뭡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farewell 하죠. farewell 하면은 안녕이죠. 정말로 불안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farewell. 그래서 바로 이것도 뭡니까? 웰페어라는 건 두 개 다 좋은 단어가 뭉쳐진 거죠. well하고 fair란 말이에요. 근데 요 복지할 때 요 복자는 한자로 요 복은 무슨 복자입니까? 복복자죠. 예, 정답입니다. 복복자입니다. 요 지자는 무슨 지자겠습니까? 요걸 또 여쭤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복복자는 이거는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라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요. 땅지자도 있고 가지지도 있고 뜻지자도 있고, 그죠? 너무 많은 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멈출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지자냐는 겁니다. 이걸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심지어는 사회복지학 교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전부 다 영어로 뭐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받아왔는데요. 우리가 막상 쓰는 이 지자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태반이란 거죠. 예? 이를지 아닙니다. 이것도 복지자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이거 소셜이라는 이 개념 말고 이 복지자 이 뜻을 잘 알면은 다 아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한자는 대부분 그걸로 하죠. 상형 문자하면서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글자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다 쓰셨죠,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요거야? 볼시자죠. 볼시자는 왜 볼시자로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요 위에 있는 이게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여기 뭡니까? 나무 목자예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쌓는다.
무슨 냄새가 안 납니까?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자기 아들 생각 안 납니까?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그래 물론 이 볼시자는 나무를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멀리를 바라보잖아요. 나무 위에 있으면은. 그래서 볼시자가 된 거예요. 볼시자 만드는 거예요. 옛날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볼시자가 만들어진 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높을 고 있죠. 고의 약자입니다. 이게 높을 고 위에 있는 요거만 따가지고 요 짝대 하나 없어지고 했죠. 여기에 복이 요 높을 고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밑에 거는 뭡니까? 밭전자죠. 그러니까 이 복자가 왜 복이 많으냐 하면은 밭에서 나는 거를 높이 쌓아놓는 걸 보면은 막 배가 불러오죠. 푸근하고 말이죠. 그거를 보는 거, 그게 복이 많다. 오늘날 따진다면 이 복자는 뭡니까?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숟가락에도 보면은 애들 백날 잔치를 해도 숟가락 끝에도 복이고 뒤에도 복이고 밥 먹듯이 퍼먹으라는 거죠. 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도 복을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축복해주고 다 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풍성하다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의 복지자가 있어요. 복. 이 복지자를 보십시오. 요 앞에는 뭡니까? 볼시자죠. 요 뒤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요는 멈출지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스탑이라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다 적어놨죠. 요거를 다 적어놨죠. 그죠? 이 지자가 멈출지다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멈추는 걸 보는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우리 선조들의 심오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풍성한 게 복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복지자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멈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멈추겠습니까? 탐욕을 멈추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욕심을 멈추는 게, 돈 많은 집안 치고 싸움 안 나는 집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것도 책에, 요즘에 뭡니까? 도덕책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참 많이,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죠. 나락을 지고 가는 두 형제가 있었죠. 그래, 형이 참 어려울 것 같다. 야, 동생이 나락을 밤에, 그럼 형이 또 뭡니까? 낮에 주면은 동생한테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좀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살짝 갖다 준단 말이에요. 형이 어려우니까는 내 동생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의 수치심, 자존심도 살리면서. 그게 얼마나 심오한 그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주니까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동생이 또 어려울 것 같다. 형이 또 조금만 남은 걸 가지고 또 갖다 나락을 밤에 하다가 어느 날 대보름 날에 둘이가 마주치죠. 그래서 둘이가 껴안고 뭡니까? 형제애를. 이런 걸 우리 때는 우리 어릴 때는 막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길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이 그걸 했죠. 황금 덩어리를 발견을 했죠. 그래 동생이 또 속도 빨라가 재빨리 또 황금 덩어리를 동생이 먼저 또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난데 둘이가 밤에 잠을 자면서 한 방에서 서로 뒤치기면서 뭘 어떻게 합니까? 형은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잡았으니까는 내가 더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이 돼가지고 닭 울음소리 났을 때 형이 그렇게 하죠. 야, 이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했는데, 형제 우애가 있었는데 금덩어리 하나 생기니까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둘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금덩어리를 뭡니까? 내에 버린다는 것. 그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런 글이 요즘 사라졌어요. 오직 한 명이, 똑똑한 한 놈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경쟁, 또 경쟁. 줄서기. 이거는 아니죠.
탐욕.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이에요. 지난 21세기가 됐을 때, 뉴 밀레니엄 됐을 때 미국에 그걸 했습니다. 경제지가 미국의 지난 90년 동안에 90년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몇 개가 살아남았는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당시 한 500개 기업을 가지고, 미국의 기업을. 그랬더니 90년 동안에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인 줄 알겠습니까? 500개 중에서 단 7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90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7개 있는데, 그 나머지 7개 있는 기업의 특징이 뭐였느냐? 뭔 줄 압니까? 함께 사는 그 근로자들하고 이윤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고 한 종류만 가지고 기업의 근로자들한테도 월급을 잘 주고 그런 기업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기업들이 대부분 쏟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포드니, 그 다음에 그 록펠러 그 있잖아요. 석유. 카네기는 철강이죠.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카네기 같은 경우도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라는 게 석유 그것만 하는, 석유 그것보다 딴 걸 더 많이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포드는 자동차가 있지만은 지금 포드가 세계 그때는 1위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막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근한 예가 이 소니 같은 경우 보십시오. 10년 전에 소니는 세계 1위였어요. 지금은 누구한테 밀렸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에 밀렸죠. 소니가요. 이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수백 년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세계사 속에서 300년을 버텨온 가문의 그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하고요, 메디치가의 그 기업하고, 그 다음에는 동양에서의 뭡니까?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자. 그게 10대를 거쳐왔습니다. 10대라 하면 거의 300년이죠. 최부자도 결국 망한 게 그 된 게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으로 거의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따니까 또 그래도 뭐 친척들이 경주에 가보면은 꽤 그래도 부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거 다 뿌려놓은 씨앗이죠. 여기는 제주도에 보면은 또 누굽니까? 만덕하, 그죠? 만덕. 그분의 또 뿌려놓은 씨앗이 있죠. 그렇지만 올해는 못 갔지만은요. 그러는데 300년을 지낸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 지자가 함께 어울려야 제대로 된 복이라는 겁니다. 탐욕을 자기 아내 하나만 있으면 됐지. 돈이 많으면은 설금설금 또 뭡니까? 딴 여자에 대해서 또 탐욕이 생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복지라는 개념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복지는 아주 심오한 사회복지라는 속에서 심오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정말로 이제 비로소 한국에서도 복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의 큰 계기가 된 게 뭡니까? 무상급식 이야기죠. 무상급식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사실은 그걸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 별로 안 했지만 저기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서 무상급식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2년 전입니다. 2009년 10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상곤 교육감한테서. 제가 그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그 전에 몇 번 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글을 보고
물론 김상곤 선생하고는 저하고는 그 전부터 훨씬 잘 알아요. 옛날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민교협이라고. 그럴 때 같이 일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김상곤 선생이 저한테 온 게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무상급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가 없냐면은, 경기도 의회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빨갱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말을부터 이거는 저 북한에서 쓰는 용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회주의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정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달라.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면은 자기가 조사에 대한 것도 도움을 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민들이, 그 다음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육감이 또 갖고 있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쫙 그 조사 설문지를 뿌렸어요. 그럼 무려 한 20만 장 정도를 뿌렸는데요. 그걸 다 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빨리빨리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한 4만 개 정도만 돌렸어요. 컴퓨터에 돌려가지고 조사를 해놨더니 80% 이상이 전부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무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상이라는 단어가 과연 사회주의 국가의 용어냐?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보면 헌법이잖아요.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거 잘못된 빨갱이로 한다면은 헌법을 부정하는 당신이 빨갱이지 말이죠. 그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법에 그 무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상이란 말은 쓸 수가 있는 단어다. 그러면은 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나중에 세 번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에 대한 원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미리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인권에 대한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만드는 권리협약이라는 것은요, 권리협약은 일단 우리가 사인을 한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권리협약에 우리가 비준을 하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하고 비준을 하게 되면은 국내법에 그와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권리협약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무차별 대우의 원칙입니다. 무차별 처우의 원칙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해라는 겁니다. 그때 차별은 무엇에 대한 차별이냐? 인종, 종교, 연령, 성별, 소득, 계층 모든 걸 떠나가지고 차별 없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득입니다. 소득. 다시 말해서 그 집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예 구분 없이 똑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엔에서 권리협약을 맨 처음 만드는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게 1983년에 만드는 게 아동권리협약이에요. 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물론 국가가 좀 어렵고 가난한 국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일단 사인을 한 것 같으면은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사인을 하면은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해놓고는 사실은 아동이잖아요. 근데 왜 유엔에서 그러면은 이
아동을 맨 처음 권리협약의 대상자로 만들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성인은 뭘 합니까? 자기의 그 투표권도 있고 참여권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동은 뭡니까? 피부양자지 않습니까? 양육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아동은 뭡니까? 태어날 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마 여기서 다 선택해라고 했다면 아마 대부분은 저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려고 그러지, 대통령 딸로 태어나려고 그러지, 누가 저 달동네에 있는 저 박스방네 딸로 태어난다든가 저기 있는 저 알코올릭 환자의 아들로 태어날 그 가정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죠. 던져진 존재에 대한 이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딱 두 가지가, 자기가 선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출생이고 birth고, 하나는 뭡니까? death예요. birth와 death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도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가정이 밀어붙이든 하도록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죠. 그리고 자살의 70%는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조울증이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모션, 정서에서 나오는 질병인데요. 뭐 그거는 뭐 제가 그 안 하겠지만 그 세 가지 그거는 좀 하세요. 우울증에 대한 예방. 우리는 다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질 때 대부분 술이나 이런 걸로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때뿐이고요. 더 우울의 강도는 더 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우울의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햇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흩트간에 햇빛으로 쬐가지고 햇빛에 들어 누워 있으면은, 잔디밭이나 들어 누워 있으면은 힘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울증 치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는 강이나 바다, 물보다는 숲을 보는 게 좋습니다. 숲을 거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들 물과 바다 같은 데서는요, 인간은 70% 8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한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양수가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회귀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보면은 빠지고 싶은 충동이 다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저 서울 같은 데 뭡니까? 한강에 물 흐르는데 주부들이 다 남편 보내고 애 학교 가고 난 뒤에 커피 마시면서 한강 출렁거리는 거 보면은요, 우울해져요. 이거 물 보면 우울해져요. 물보다는 숲을 보셔야 돼요. 산을 보고. 아시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가능하면은 그 뭡니까? 그 취미를 꽃을 가꾸고 생명체를 가꾸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같이 지내고 이런 것이 우울.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뭡니까? 조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 빨리 박차고 나가서 숲속에 거닐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역시 그래서 이 우울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놓은 것처럼 그 어두움의 세력, 그건 분명히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우울이라는 게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 바로 이 벌써 출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는 가난한 데 태어났고 하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면은 뭘 주느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나는 뭡니까? 차별을 당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만 주라. 이거는 더 차별을 시키는 거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낙인을 찍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권리협약이.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보편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가난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물론 그 정부가 여력이 안 되면 못하죠. 못하지만은 정신은 뭘 해라는 겁니까?
가난한 애만 골라가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인은 달라요. 성인은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줘도 돼요. 선별적으로 택해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 복지국가에도 안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게 노인들한테 주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비. 그 외국의 교통을 나이든 노인들한테 주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 보면은 복지국가의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대한노인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이거 안 주면은 표 안 찍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놓은 게,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 국무총리가 그때 국무총리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노인 그 주는 거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했더니 왈왈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닙니다. 안 없애겠습니다. 그 사실 그렇게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노인들에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해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아까 태어날 때 차이를 아이들한테는 상처를 줄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줄 수는 안 되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아이나 장애 아이나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처음으로 권리협약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대상자가 또 하나를 가만히 보다가 또 하나 만들어낸 또 권리협약이 있어요. 그게 1990년에 뭘 했냐면요,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어요. 유엔이 이주 노동자들. 이거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이 있죠. 나그네를 돌보라.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나라 국민과 같이 이주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그래서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했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때는 또 좀 핑계가 됐어요. 1990년도에 이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라든가 해외 뭐 국제 결혼한 사람들 다 합쳐봐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불과 15만 명밖에 없었어요. 90년도에.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덧 정부 정식 통계에 물론 그 뭐 불법 체류자 빼고 정식 통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100만 명이 넘은 해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정부가 뭐로 유엔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100만 명 시대가 오면은 그때쯤 되면 우리가 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2010년 작년에 얼마가 된 줄 압니까? 무려 요 그 3년 사이에 작년에 125만 명이 됐어요. 3년 동안 25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200만 명이 언제쯤 되느냐, 앞으로 5년 후만 되면은 우리나라도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은 이주 노동자는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놓은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다문화 뭡니까? 가족이라는 게.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숨은 뜻이,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없는데요. 다문화 사회는 되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으로 한 것은 뭐냐? 적어도 한국의 뭡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만 대한민국 정부는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다문화 가족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요. 일본은 지독하게 그 배타적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 법에는 뭐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일본에는 그래도 다문화 가족이라 안 하고 전체 다문화 동반, 다문화 그 동행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씁니다. 우리처럼 다문화 가족으로 해놓고 가족이 안 된 사람은 개별적으로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했던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에 위배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곧 다음 정부가 되면 아마 저는 가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거는 사라져야 되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묘한 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다문화 거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거니까 우리 저출산이니까는 걔들은 우리의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주로 해가지고 몇 년간 살고 가는 사람은 우리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안 준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는 자기 그것도 없잖아요. 말할 그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엔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또 대상자가 또 뭐를 만들었느냐. 2008년도에 드디어 또 뭘 만들었냐면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또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장애인. 장애인 또 가만히 봤더니 물론 장애 아동은 어디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아동 권리 협약에 다 옛날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이 말은 성인 장애인들. 성인 장애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차별을 당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이게 다 유엔에서 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아직까지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다 보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무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복지는 또 절대로 무상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하고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그한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애인들, 그 다음에는 나그네들은 보편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차별로. 또 뭐, 그래서 다 국내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게 이주노동자 그거예요. 국내와 같이 다 동등하게 그 살고 있는 한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이주노동자 협약 같은데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장애인 건 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사인을 했죠. 그러자 말자 몇 달 만에 우리나라에 또 논법이 뭔 줄 압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그만큼 장애인 쪽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전라남도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공지영 소설에 의한 도가니. 제가 사실 도가니 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한 번도 저를 부르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장애인이 본래는 제가 빈곤 가족이 제가 전공인데요. 빈곤 지역에 하도 많이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빈곤 가까운 데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사는 것도 더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정도 있고요. 사람 사는 맛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부자 동네 사람들하고도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부자 동네는 정말 이쪽을 너무 모르고 있고요. 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 동네 거 다 모르잖아요. 그쪽 생활에 대한 거 다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생활만 잡생각하니까 서로 우리 갈등이 많아져요. 주고받는 관계가 없죠. 그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회 통합은 종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조차도 부자 종교가 있고 가난한 종교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저는 뭐 가톨릭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개신교는 진짜 큰일입니다. 개신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형 교회 중심으로 되고 참 큰 문제죠. 저는 상당히 참 그 큰 기도 제목인데요. 개신교는 그러다 보니 개신교는 점점 줄고 오히려 천주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가 제가 2010년 작년도 그 인구 센서스의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종교 관계는 그걸 한번 보고 제가 2000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05년도에 제가 인구 센서스가 제일 정확해요.
딴 거 뭐 그것보다도요. 교구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 꽤 많은데 인구 센서스는 그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2005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아니 그래도 불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2005년도 통계에 불교가 23%였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비해서 불교가 줄었어요. 그전에는 25.6%였어요. 거의 3% 줄었습니다. 불교가. 5년 동안에.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됐냐면 개신교가 2000년도에는 개신교가 뭐냐면 19.5%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개신교가 16%가 떨어져요. 16.5% 거의 3%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3% 줄은 게요. 불교에서 3% 줄은 게 원불교가 3% 늘었어요. 원불교 우리나라에서 저기 익산시 있잖아요. 일이 거기에서 있는데 원불교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의 3% 줄은 게 어디에서 늘었겠습니까? 캐톨릭에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이 비로소 2005년도에 와가지고 딱 10%, 10.1% 됐어요. 그 전에는 그 6.9%인가 7%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러는데 물론 그 천주교는 뭡니까? 한 3.4% 정도 늘었어요. 그러는데 그 개신교는 3% 줄었어요. 3% 줄은 게 열로 다 대부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그런 거 이제 2010년도 작년에 놓은 거를 이제 보면은 쭉 95년도부터 이거 추세를 제가 좀 종교 쪽에서는 이제 제 개신교 쪽이 있고 또 제가 좀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데 가서 가끔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런 데 지금 여기 왔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줄어들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못해요. 감히 그랬다가는 어떻게 목사님 앞에 장로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또 요새 기도합니까? 하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맨날 하는 게 기도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러면은 뭐 찔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한 10분만 조금 더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논쟁이 각 세계 국가들을 보면은 지금 선진 국가들 그리고 복지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의 환율이라든가 가치로서 봤을 때요. 대체로 언제쯤 복지 논쟁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복지 논쟁 붙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복지 논쟁. 그 다음에는 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치고 지금 복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근데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막 복지라는 건 다 이야기해요. 일단 또 민주당에서도 뭡니까? 뭐 3+1, 뭐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또 뭡니까? 주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어려우니 주거는 무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내면 내가 돈을 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잘못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러나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더 떠들고 있어요. 지금 막 보면 복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경제학과 같은 데서는 복지에서는 제일 반대를 하는 사람들 요즘은 복지국가를 하면서 경제적 복지 뭐 하면서 있잖아요. 막 너도 나도 복지해. 너도 나도 복지하는데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래도 그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쟁이 붙은 게 서양에서는 대부분 한 8,000불 시절에 대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서는 한 5,000~6,000불 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세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8,000불 정도 될 때 이 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00불에 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제일 큰 특수성이 뭐냐면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이 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 살자, 함께 더불어 잘 살자, 공공이익을 추구하자 하면은 제일 그런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즉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노력해야 내가 돈 벌었는데 어느 놈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자꾸 세금으로 다 빼서 가려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프렌들리 비즈니스 한 대통령이 감세를 잡고 썼겠죠. 딴 데는 지금 다 정세를 썼는데 우리나라만 감세를 써가지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위기는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재정 적자가 말이에요. 엄청 지금 많이 있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고요. 4대강에서도 그것도 또 꼼수를 써가지고, 그런 게 낙꼼수가 요즘 유행이었습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수자원에다가 8조를 수자원 쪽으로 돌려가지고요. 그거는 국가 마치 빚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수자원 쪽에 그 빚이 8조도, 수자원도 뭡니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결국 국가 빚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 처음에는 22조밖에 안 쓴다는데 지금 무려 그 뭡니까? 그 뒤에 더 써가지고 지금 28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8조까지 더하면 36조가 돼요. 그 다음에 서울에 그거 보십시오. 그게 오시영 시장부터, 그전부터 한 게 그 운하 있죠?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텔레비에 며칠 전에 나왔죠? 러시아 그 무희들 같은 있잖아요. 젖가슴 드러낸 애들 해가지고 술 먹고 그 배 타고 가는데 운하처럼 해놨으니까 위에 볼 것 하나도 없어요. 배 꼭대기에 올라가야 겨우 밑에 있는 그 뭡니까? 논밭만 보이죠. 배 안에 있으면 논밭도 안 보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그 물동 그것도 안 되고 그 19세기의 그 뭡니까? 물동 그 방식이 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 뭡니까? 전철에다가 그 길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거 언제 그거 노작거리면서 그 배 타고 아무도 그거 안 해가지고 배 한 대만 2대 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손해가 지금 엉망. 이거 있잖아요. 자연 파괴했지. 돈도 안 되지. 이거 뭘 그거를 갖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8,000불 시절에 이거를 많이 복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2만 불밖에 안 되는, 뭐 그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냐, to have or to be 라는 말이 있죠. to have, 소유냐, 혹은 to be, 존재냐 하는 거죠. 이때 존재라는 말이 뭡니까? 관계성이죠. 내가 존재, 내 존재가 소중하다면 남의 존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o be,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형상, to be,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 복지 논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돈이 더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하고 경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역설적으로요, 요즘 그런 회의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엘 고어가 말이에요. 지난번 그 클린턴 때 부통령 했죠. 그죠? 사실은 그 엘 고어가 아들 부시하고 붙어가지고 사실은 저게 마지막으로 표는, 전체적인 표는 더 많이 받았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마지막 그게 뭐냐? 플로리다 주 주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동생 부시의 동생이었죠. 아들 부시의 동생이 주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몇 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깨면은 어떻게 역전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은 엘고우가 뭘 했습니까? 그냥 포기를 했죠. 그때 재판에 그때 들어갔잖아요. 대법원에. 그런데 이거를 여는 순간에는 물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양쪽 다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때 그거는 안 열고 그냥 자기가 물러났죠. 그까지 된 걸로. 그런 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엘고우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어리숙한 부시한테 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 똑똑하게 보이니까는. 근데 엘고우가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못 놓습니다. 엘고우가 됐으면은. 엘고우가 놓는다고 했으면. 근데 엘고우가 안 놓게 된 결정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엘고우가 부통령이 있을 때 이 지구의 그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을 많이 봤어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했더니 자기 깜짝 놀란 게요. 자기도 이게 정말로 막 지금 엘고 보고서에 그게 녹아 있습니다. 2030년에 2030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0년도 채 안 남았죠. 지구에 있는 대도시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저 그대로만 놔두면 지금처럼 그 뭡니까 자동차를 막 생산해내고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엘고가 그다음에 하는 거는 이 큰일 났다. 지금 미국 대통령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엘고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막 그거 해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특명으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걸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내 곤충학자들한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제주대학에도 있을 겁니다. 곤충학자, 생물학자한테 여쭤보세요. 곤충들이 벌써 10년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곤충이 역사에서 제일 오래 남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 곤충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그런 거로 말이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뭐 에너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2만 불이면은 어떻느냐. 지금부터 무슨 3만 불, 4만 불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절제를 하고 소비를 더 줄이고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저는 그걸 우리 친구들한테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지금 직장에 대부분 이제 직장에 놓았잖아요. 저는 뭐 65세까지 하니까 앞으로 한 6년은 남았지만은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은 놓았어요. 아주 잘하는 그 뭐 사장이나 이런 친구들 아니고는 대부분 이사를 하고 놓고 하면은 벌써 4, 5년 전에 나왔죠. 그럼 자기 집도 지금 강남에 있으니까 보통 한 15억, 20억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퇴직금도 보통 한 10억 이렇게 받아 놓고 주식도 있고 한데도 이 친구는 맨날 걱정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자 놓는 것, 이제는 뭔가를 이제 들어오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월급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인컴 개념이에요. 계속 들어오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안 들어오고 자기가 뭡니까 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느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지금과 같은 소비 풍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이 야 너는 한 달에 얼마를 쓰냐 물어보면은 최소한도 7, 80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지금 또 물론 그 전에 1000만 원 이상 더 썼겠죠. 자기 그 소득이 있을 때는 줄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줄이고부터는 자기는 인간적 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움켜잡고 지키겠다는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컴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만 애 결혼시키는데 또 매덕 쓰고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재산 해봐야 기껏 3억밖에 안 되는데 2, 3억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이 친구라고 하면 벌써 뭐 한 30억 되는데도 10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소비 생활에 대한 일종의 습관이죠. 이거를 깨지 않는 한은 인간이 정말 내가 지금 보고는 허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먹는 것도 비슷한데 뭔가에 대한 이 체면 유지라든가 특히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만 불이면 어떠느냐.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나누고 가지면 조금씩 더 그러면 더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쓸 것이고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경색되어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서울에 있는 그 빌딩들 하나 보십시오. 6층, 7층짜리 빌딩 소유주가 있겠죠. 한 사람이 다 뭐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왜 지금 외제차가 무려 서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80만 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제차. 전 놀랐어요. 5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0만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3, 4년 사이에 무려 80만 대의 외제차가 지금 있습니다. 말은 빌딩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임대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놓는 그 뭐 짜장면 값도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를 올리니까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좀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게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있고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선별주의 할 게 있고 보편주의 할 게 있죠. 보편주의는 아까 그 세 대상이 있었죠.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거는 유엔이 하라고 했고, 우리도 물론 이주노동자에 사인 안 했지만 그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안 되면은 초등학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1학년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150%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조금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자는 게 진번에 오세훈 시장의 그거였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정신은 맞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선별주의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요. 더 힘든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걸 더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동과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한테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복지는 소비적인 것이고, 복지를 하면은 나라 망한다. 다시 말해서 복지 대 성장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인데 보면 막 이거 하잖아요. 그리스니 옛날에 뭐 난민이 나라 이런 것이 다 복지를 많이 써가지고, 복지비를 많이 써가지고 나라 망했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듣죠. 그러니까 틀린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는 보수적이라도 좋고 뭐라 다 좋은데 사실을 좀, 팩트를 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사실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또 교수들이 버젓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스 보십시오. 그리스가 복지를 많이 해서 망했습니까? 그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복지를 최고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실은 지금 북구라파 나라들이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도 많이 해요. 이런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까? 그리스니 스페인이니 이쪽에서는요, 국가복지가 대단히 적은 나라예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다 맡깁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족이 너네들이 좀 잘 생각해라. 국가는 잔여적으로 해요. 가족과 시장이 다 해보고 종교들이 다 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만은 국가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복지에 있어서는 잔여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복지의. 그래서 대체적으로 복지가 좀 약한 나라들이 잔여적 기능을 하는데요. 오늘날 잔여적 기능을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복지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 그게 뭐냐면 이 제도적 기능이에요. 복지를 아예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의 특별히 한 게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니 스페인이니 그 다음에 이태리니 이런 나라 남미 쪽은 국가가 잔여적 기능만 해요. 가족이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세금도 좀 덜 받는 대신에 가족 너네들이 좀 더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국가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스웨덴이니 북구라파 같은 데는 세금하고 보험료 내는 돈 있죠. 그게 무려 얼마냐 하면 60% 정도 내요. 스웨덴은 70%가 냅니다. 내가 100만 원 벌면 70만 원을 한 5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고 20만 원 정도는 보험료로 냅니다. 그 대신에 뭘 하느냐? 질병이라든가 대학원까지도 다 공짜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죠. 그럼 우리의 사회, 우리 똑같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선택받아서 내가 태어나는, 그래 부자와 그릇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물론 그런 나라들은 땅도 넓고 인구는 적어요. 스웨덴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무려 6배인가 땅이 그렇게 큰데, 그런 나라에서 자원도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얼마냐면 980만 명이에요. 1000만 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는 있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는 한 명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 그쪽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10만 명이 혹시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워렌 버핏이라고 있죠. 빌 게이츠하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워렌 버핏이 금년 봄에 대구에 왔었습니다. 그럴 때 워렌 버핏이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저는 워렌 버핏이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미국에 있는 이 시민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의 물건을 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자의 기재죠. 투자.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장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량 이 회사는 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면 왜 당신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고 삼성이 이렇게 되는데 삼성에 그걸 안 합니까? 했더니 딱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분이 지금 포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본래부터 꿀뚝 산업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삼성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하면서 딱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소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니가 이렇게 내 주저앉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의 기재잖아요. 역시 오래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기간산업, 꿀뚝산업. 이거는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저는 소니를 언제든지 생각합니다. 그 말만 딱 했죠. 그건 대단히 삼성한테 주는. 그러니까 그 삼성이 이건희 그 했잖아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래요. 이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이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잘못 알고 있었는 게 지금까지는 복지만 하면은 성장에 마이너스라 준다 하는데 경제학에 거기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면서 복지는 뭐냐 하면은 복지를 하면 복지병이라는 걸 자꾸 덜미기잖아요. 복지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계속 복지에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도 안 돌아가고 사람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게 다 복지병이거든요. 복지병에 걸린다 하는데요. 이 복지병이라는 단어를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스웨덴 같은 데서는 복지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어요. 일본이 복지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일본과 스웨덴이 자살률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막 경제가 그때 잘 되고 할 때. 그러면서 일본하고 스웨덴하고 할 때 스웨덴은 자살률이 그때 많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좀 있지만 높지만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자살이 적다 했는데 두 나라 학자들이 여러 명이 그때 30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일본이 훨씬 자살률이 높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지 일본은 뭘 합니까? 신고를 안 하고 숨어서 전부 다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스웨덴은 뭡니까?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다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을 막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쪽은 숨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타나 있질 않은 거예요. 통계를 잡히지도 않고 그걸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일본이 스웨덴에 욕한 게 그거예요. 복지병.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봐라 자살률도 높아지고 지금 국가가 잘해주니 복지를 잘하니 그리 됐다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복지병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30년 후에 우리나라도 지금 막 복지를 욕하는 사람들 복지병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 복지하면 나라 망하느니 이렇게 하는데 복지가 제 책에 여러분들 제가 5가지를 복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고요. 어느 나라든 복지를 잘하는 나라치고 절대로 그 뭡니까? 망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물론 복지를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나라들은 있지만은요. 복지 자체 때문에 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논의가 되는 게 복지 재정 논의와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인데요. 복지 재정은 사실은 이것은
복지 재정이 많아야만이 복지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얘는 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은요. 그래서 이 재정의 그 문제는 이거는 국가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정직한 정부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그래 아무리 복지 재정을 많이 줘도 정부가 뭡니까? 예, 정직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 다 써버려요. 복지를 핑계대고. 그래서 이거는 재정의 문제는 잘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부가 얼마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 백성들하고 국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면서 해나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참 이 복지 왜냐면 이 세금을 내도 이게 세금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업적 남기려고 자꾸 길 닦고 도로 닦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 15년째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거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한 15년 전부터 그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가요. 그 뭡니까 발표도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점점 느끼는 게 올해는 특히 더 해요. 왜 그랬습니까? 쓰나미에다가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 원전 그게 지금 일본도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원전이 거기서 새 나오는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지 물론 그 일대는 이미 다 나타났죠. 원전에 대한 게 있는데 가령 동경에는 지금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일본 사람은 동경에도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일본은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걷는 이유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정확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정치의 후진성이에요. 자민당이 54년 동안 해먹었죠. 물론 지금 또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도 사실 자민당 출신들이에요. 자민당 내에 놓아 있는. 그러니까는 일본에 보면은 세습된 아들이 정치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그게 안 되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아주 후진적이에요. 일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 후진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토건 산업이에요. 건설업이에요. 건설만큼 사실은 숨겨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 자꾸만 건설을 하고 땅을 뒤엎느냐.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의 관계라는 것이 그쪽 몇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넘기면서 뭘 합니까?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로 결탁되어 있는 그것이 이 토건업이에요. 그래서 이 토건업을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거를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저 일본에 우리도 지금 뭡니까 KTX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그 뭐 쌍깔 그 있잖아요. 저 바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중소도시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상권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랬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다 자꾸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공항도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 별로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진장이 그 돈들은 국가 세금으로 낸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도 이 15년간 지금 계속 이것의 후유증이라는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런데도 또 정치인들은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자금화하는 데는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을 거예요. 자꾸만 도로를 또 차가 막 하루에 한 10대밖에 안 되는 게도 또 도로 또 짓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외자를 도입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은 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불공정한 그게 없습니다. 외국 회사에 돈을 들어가지고 손해나면은 메꿔주고 이익 나면은 자기들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손해나는 데 대한 보전은 해주겠다. 그게 지금 전라도 쪽하고요. 큰일입니다. 그 큰일. 그럼 돈은 다 누구한테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지을 동안에 정치자금으로 자기네들이 이건 보지만 후손들이 당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재정이 많다고 해서 반을 조우라는 법도 없고, 그렇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복지는 되겠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신뢰받을 수가 있는 정부.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신뢰받는 정부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섣불리 세금을 내려고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큰 숙제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새로운 신뢰받을 수가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상당히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도 뭡니까? 아까 세 정도는, 세 계층은 적어도 보편주의로 해라. 두 번째, 복지와 성장에 대해서는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지를 통해서 성장의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거의 정설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이거는 복지 포퓰리즘이지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은요, 우리나라 경제 2만 불의 경제 수준에서 내는 복지 현재 국가들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경제 수준에 너무 낮은 겁니다. 지금부터 2만 불 정도의 딴 나라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복지 수준이 우리나라의 거의 2.5배입니다. 2.5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나라인데도 복지병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다 복지를 어느 정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 선거, 총선, 내년 대선이 끝나면은 복지 쪽은 아무래도 훨씬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돈을 또 아까 재정을 잘 써야 되겠죠. 신뢰성 있게 잘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제분들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좋은 인물을 뽑아내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 좀 더 공공적이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리고 사람이 서로가 사귈 수가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것이 복지임을 깨닫고 말이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뭡니까? 가난한 이웃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내일 아침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